안녕하세요. 60세 여성입니다.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수십 년 전 우리 신혼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혼집을 잘 꾸미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아무래도 직장을 바꿔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서울에는 할 일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여기로 온다면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여기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여수나 그 어딘가로. 우리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아. 더군다나 오빠와 언니들이 다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적적해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신혼인데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 장모님께 잘 전달해 줄게요. 우리 둘 다 서울에서 왔으니까. 나는 다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꼈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 여수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버틸 자신도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우리 집 가장이고 나도 결혼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으니 일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신혼집을 잡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갔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했어요. 연고지도 없는 여수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집을 구할 때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자. 어차피 자신의 집이니까. 혹시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집에 있으니 처리가 더 편리할 것이다. 뭔지 뭐 상관없는 진명이라도 그래도 좋을 것 같아. 가장의 명의가 뭔 상관이야.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여기까지 믿고 이사와 준 선물이라 생각한다. 진명이가 해준 선물로 좋았어. 남편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기쁘다. 타지에서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사람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의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정성껏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김민수 씨 집 맞나요? 최고 도착하시죠? 김민수 씨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요. 집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수 씨가 사기로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오시나요? 사기. 우리 남편이 사기를 썼다고요? 그럼 남편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저희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숨기려 해볼 필요가 없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 사기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면 남편이 감옥에 가면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스러웠다. 마음이 컸어요. 남의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저한테는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손에 물린 방을 안 물린다고 해서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남편이 사기꾼인 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성실하고 재력이 풍족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돌아온다는데 그 사람이 도망쳐서 잡힐까 봐 걱정되어 마음을 졸였었죠. 형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나름대로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운 좋게도 남편이 달려서 형사들을 따돌리고 신기일 선수로 칭찬받던 그애 도망쳐 버리던데 집으로 돌아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 모습은 그냥 사라졌어요.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다니. 그러나 남편이 잡히지 않아 형사들과 사기꾼들이 집 앞을 둘러싸고 저는 곤욕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나중에야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결혼할 때 남편이 잘 나가고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는 돈이 많고 잘 생겼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현명하게 계획한 그의 속셈을 터뜨린 거였죠. 그의 결심이었어요. 나는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나빠. 나는 약간 우울하지만 뭔가 결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좋고 정말 그게 부족하다는 게 마음이 아파.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잃은 외동아가 외로운 편이었어요. 좁은 친척 관계도 없어서 그런지 때때로 자기만 아쉬울 게 없다며 혼자서만 생각하고 운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는 게 힘든 걸로 생각했는데 일이 생기고 나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왜 결혼 후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을 때 남편이 자주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더욱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김서방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대로 도망쳐 다닌다며 걱정되었죠. 이대로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김서방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도망쳤어요. 이혼을 했어야 했던 때였는데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정말로 두렵고 불쌍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연애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남편이 손님인가? 이을합니까? 저희 유지라고 왜 한 편이라도 받지 않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납득이 되었어요. 제 남편은 부모님 상속 재산이 없었거든요. 자기 차가 바뀌었던데 이상했어. 직원도 없는데 돈이 왜 많단 말이지? 부동산 거래소라는 핑계로 속여주는 재브로커로 금전을 버는 행위도 있었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그냥 쉽게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서 당황스러웠어.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거라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집안이 부유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랐고 결혼 전에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렇게만이란 것이 아니었다. 가짜였다고 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 저에게 사줬던 옷들과 가방, 남편이 자주 바꿨던 자동차들,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 집 매매나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자금은 다른 사람을 속여 얻은 돈이었습니다. 형사가 남편을 찾아오면서 남편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물어봤고 남편의 사기 수법을 들었습니다. 그 수법은 별다른 머리를 쓰지 않았지만 믿음직한 사람들을 속이는 불쌍한 수법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데 이는 정말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중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파이프 공장을 위해 선처리한 거래처도 등을 돌린 일을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건설업을 하는 지인을 소개하여 시설을 구축했으나 결국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이제는 남편에 대한 신뢰나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계획대로 파이프를 제작하고 배송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것을 이미 끝내놓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죠. 계약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남편은 사기를 치기 위해 파이프 공장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왔어요. 계약 내용이나 회사 소개 등 모든 것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으로 속임을 벌였고 거기에 사기를 치는 작전을 세웠어요. 남편은 파이프 공장 사장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속인 채로 좋은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죠. 그리고 두 회사에 각기 다른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건네줬어요. 남편은 중개 수수료와 선납금을 받은 뒤 도망쳤어요. 두 사장님은 모든 정보가 맞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안심하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 사기 수법이었고 그 결과로 제가 고생하게 되었어요. 결혼 몇 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에 시달리는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약 3년 후 어느 날 경찰서에서 나는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지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묻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침착히 말했어요. 은혜 씨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세요. 남편을 찾아와 주세요. 김민수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요? 정말요? 언제 잡혔어요? 곧 경찰서로 가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라는데
전화로 연락을 안 하길래 김민수 씨가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또 알고 있었나 봐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일이었어요. 아내가 부산으로 나가서 애를 키우는 동안 그는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마침내 나타났어요. 왜 지금 왔어요? 3년 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키웠어요. 남편은 손길 하나 대지 않았어요. 죄송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요. 끝으로 그는 결국 석연치 않았던 일을 인정했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나는 또다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었을 때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가 우리 딸을 안고 나를 향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너무 고생만 시켰어. 아이를 하다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많았어. 뭐야,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냥 나가 살아. 나도 당신 없이 살아도 괜찮아졌고 남편이 없어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따로 사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 당신 고생 많이 시킨 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 반성 많이 했어? 절대 그런 짓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아, 믿어줘, 진짜야. 남편은 집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니 며칠 만에 금세 일자리를 구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생산직이고요. 제가 나가서 따로 살라고 구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능구렁이가 한 마리가 남편 몸속에 있는지 아주 능글맞게 넘어가더라고요. 오늘만 재워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나가. 나 당신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고. 아, 다시는 사기꾼 탈 것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살은 맞대지 않게 내가 저쪽 방에 가서 잘게. 아, 정말 죽은 듯이 지낼 테니까. 나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지내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나는 저쪽 방에서 우리 딸이랑 잘게. 아, 당신은 편하게 자. 저희 아이도 아빠가 와서 좋아하는지 아빠 하며 잘 달랐어요. 저는 못했던 것들을 아빠가 해주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것들, 빨래도, 요리도 모두 남편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와 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살았어.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고요. 술이랑 담배도 다 끊었더래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었고 단단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때 정식 부부가 된 지 10년이 됐어요. 그러나 예전 말이 괜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개벌남 못 준다는 말 그때 느껴졌어요. 남편은 다시 속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다방 사장님이 저를 막아 세우더라고요. 김 사장님 와이프 되시죠?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들어오실래요? 저는 김 사장님 와이프가 아니에요. 제 남편은 사장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 봐요. 아무 소리예요. 김민수 사장님 와이프 맞잖아요. 왜 오리발이세요? 왜요? 외상값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외상값이 그 사람이 외상값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얼마인데요? 제가 바로 갚아드릴게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다방에 자기가 사장이라고 매일 사람들을 데리고 오빠 마시자고 하니까 장부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런데 월급 다 저한테 갖다 주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돈 없어서 사기를 쳐요.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외상값을 갚을 여건이 안 돼서 다방 출입을 끊었다 해요. 그 돈 다 갚아주면서 한 번 더 오면 저에게 바로 연락 달라고 했고요. 남편을 영원히 출입 금지시켜 달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다방이 무슨 일로 가는 거야?
장부는 왜 만들어놨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당신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니지?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일가하는 사람들은 다 장부를 세워놓아서 나 또한 그렇게 했어. 다른 의도는 없어. 아니, 김 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알아? 당신 혹시 사장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거기에서는 다 사장이라고 불러. 아이, 그래서 다 사장이야. 내가 무슨 사칭을 하고 다니냐고. 결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어쨌든 그런 곳 출입도 결코 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마라. 돈이 없다면 없는 대로 살아도 돼,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어.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면 또 맞는 말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우리 이번에는 외국에서 살까? 우리 딸이 영어도 배우고 좋잖아. 혹시 당신도 일 저지른 거 아닐까? 무슨 이유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 남편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유를 벌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작게는 고가의 물품으로 개인 중고 물품 거래 사기도 발각되고, 크게는 자신을 인테리어 사업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또 받아내 잠적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많이 커서 사춘기가 되었고, 동네가 작아서 한순간에 집안일이 조문이 날 게 걱정되었어요. 무엇보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 살림 다 부수는 것도 무서웠고, 그래서 남편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제 앞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쉬웠어요. 집도 팔고 돈도 다 정리하고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도 다 정리하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나는 딸과 함께 남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혹시 남편이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도 사지 않았고 전출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를 숨겨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우리를 찾으러 왔을 때 남편의 행방을 물었고 우리는 남편을 버리고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남편을 버린 날 남편도 출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혹시 죽었나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사기꾼의 전과자인 것을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였죠. 딸은 언제쯤 아빠가 다시 올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도 했어요. 엄마는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딸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외로울 것이라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자식도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딸을 엄청 가르쳤다. 이사 올 때 우리 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 딸 학원비로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은 이미 모두 해결해 놓았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저희가 아는 형사님이 아닐까 하고요. 아버님의 성함이 장문자 숫자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말 그 형사님이 아버님인가 봐요. 진짜 대단해요. 나도 너무 놀라네요. 이런 세상에요. 그 형사님이 나를 찾고 계셨던 건가 봐요. 저희 집에도 자주 오시고 남편을 찾아서 사칭했던 형사님이었구나. 정말 신기해요.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건 세월 때문일지도 몰라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밤새 지냈어요. 정말 듬직하고 멋지게 생긴 분이었는데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죠. 딸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 형사님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지금 미안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좀 더 당겼어야 했는데 아빠가 조차 못하고 있네요. 학교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해요. 나 정말 그 사람이어야만 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이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랬나요? 정말 왜? 저도 따라서 밤새 울면서 눈을 부었고 다음날 다른 사람과 출근했어요.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를 까먹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생각날 일이에요. 형사와 범죄자가 결혼하는 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비 사돈이 될 형사님 만나서 그동안 생긴 일 다 말했어요. 어떻게 우연한 인연이 이렇게 되었나요? 남편이지만 같은 가족이니까 원치 않으면 마음을 접을게요. 우리 인연이 인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통해 만나게 됐으니까요. 범죄자와 성협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맞죠? 동의합니다. 당연히요.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안타깝네요. 제 딸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범죄자와 사돈은 결코 될 수 없으니까 혹시 이혼을 고려하시나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형사님이 이 결혼을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없으니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젠 이혼하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딸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 형사님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자야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서 이혼 저희차 밟아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면 우리 애들 결혼시켜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지요.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 들어보니까 남편 없이 세월이 오래인데요. 이건 거의 남남이 아닐까요? 게다가 지연이가 모르는 일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도 확실히 해주세요. 제가 혹시나 김민수 씨를 만난다면 잡아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제발 좀 그러세요. 그런 사기꾼 잡아가서 꽁꽁 묶어두고 바깥 세상으로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또 사기를 저지를 사람이에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남편한테 미련이라도 남아있으면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으로도 멀어져 있는 것 같으니 애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원이가 상심이 너무 커서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돈 이은혜 평생 간직하고 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음에서는 가족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과거로 잊어버리시고 애들 결혼만 잘 지리시다면 됩니다. 역시나 형사님을 만나길 잘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점을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저희를 안 찾은 이유를 알았어요. 직급도 꽤 많이 높아져서 저희 남편 사건을 다른 후배한테 넘겼던 거였어요. 예비사돈,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이젠 그러면 됩니다. 인간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갑자기 원수 같은 인간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궁금하다면 제가 과거에 보험을 들었던 것 때문이었어요. 이 보험은 제가 생산직을 할 때 동료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들었던 것인데 그 보험에서 큰 돈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번에 완납을 하면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었죠. 그러다가 이 보험을 깨서 제 딸이 시집갈 때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피보험자는 행방불명이었고 연락이 끊겨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락 시도를 해봤지만 그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꼭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곧바로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서 상황을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것은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수사의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내가 보험을 해지한 후에 보험 상담원이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후에 남편이 나에게 전화를 한 거다.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형사들이 찾고 있다는데 놀고 있었지만 곧 연락하려 했어. 지원이는 너 지금 어디야? 어디에 숨어 있어? 빨리 자수해. 지연이를 생각해 깜빡이가 얼마나 힘든지. 자수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왜 내 보험을 취소하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유용한데. 내가 그 돈을 받고 있는데 돈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어? 그 돈으로 보태려고. 너는 우리 딸이 몇 살인지 세어봐. 중간에 없을 거야. 뭐 그런 소린가? 지금은 아빠가 필요해. 내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겠어?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여기 올 필요 없어. 경찰서로 가서 자수해야 해. 우리 딸을 위해. 그러면 남편은 내 말이 싫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한 게 어째서인지. 말없이 끊어버리니까. 내가 남편과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남편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았는지. 다음 날 바로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서. 이웃들은 서로 집안 사정을 다 알아요. 나는 그저 남편이 사기꾼인 줄을 주지 않았다. 도망치다 말도 못하고 나름대로 괴로워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우리 동네에 외가님이 오셨어요. 집에 왔는데 누구인지 물어보더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시집 가기로 해서 왔다는데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바버지라도 딸 시집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부잣집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딸이 잘 낳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보내시려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이 원해서 간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시집가는 집이 어디인지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브랜드 말씀하시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결혼식 전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 테니까 그때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세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다고 하셔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화내며 집에 들어왔어요. 지연이 시집가는 집이 보잣집이라더군요. 알려줘야겠다며 다가오자 소름이 돋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무릎 꿇고 난리를 치던데 이젠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니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가라고 성질을 내며 말했어요. 아이가 금방 온다는데 만나러 왔다고 대답해 보세요. 시댁이 부자라면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랑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제 왔어요? 왜 왔어요? 거기가 당신이 어째서 왔냐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평생 숨어 살았으면 앞으로도 숨어 살아 이렇게 나오지 말고. 아, 나도 좀 더 택을 보게 해. 아무래도 상견례 때 말하는 게 좋겠네. 아, 못 오게 하면은 상위 회사로 쫓아가서 말할 거니까 그래 알아. 이제는 협박 기술까지 늘은 남편을 한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으로 계획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럴래 그럼 그래. 상견례 때 아무래도 오는 게 좋겠다. 상견례 다음 주 토요일이야. 늦으면 안 되니까 시간 맞춰서 와 그럼. 그리고 당신 여기 있으면 잡혀가. 아, 어제도 형사가 왔다 갔어. 그러니까 여관방이든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날 끌끔하게 입고 삼겹내장으로 와 알아. 그래? 아, 근데 어제도 왔어. 아, 이상하다 섰어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나 잘 받고 지원이한테 말해 알았지? 남편을 바로 돌려보내고 나는 바로 사돈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한 대로 일을 치르고자 되새겼습니다. 예정된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은 어디서 또 사기를 치러서 사왔는지 말끔히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갔어요. 상견례장에 가보니 부인과 예비사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
유일 실토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일찍 온 건데요. 안녕하세요. 지연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로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새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첫 결혼이라 떨리기도 하고 잘 몰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왕좌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희도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죠. 저희 때도 이랬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 결혼할 때는 어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많았는데, 제가 그걸 다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 서로 상의해서 잘 헤쳐나가는 건 어떠실까요? 정말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두 집안의 결혼이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명아인 걸로 서로 의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 한정식집이라 음식까지 다 나왔어요. 니 오지 않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께 오늘 못 오시는 겁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빨리 오셔야 할 텐데요. 그때 때마침 문을 열고 예비 사돈께 들어오셨습니다. 저 찾으셨습니까? 김민수 씨, 나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줄은 몰랐는데 이놈. 드디어 잡았다. 예비 사돈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돈이라는 사도 맞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비 사돈은 바로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고 같이 온 부하 경찰들한테 남편을 넘겼어요. 저도 이럴 줄 알고 온 자리이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공소시효 1년 남겨놓고 겨우 잡았네. 내 놈이네 발로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네. 도 알고 잡으려고 한 거냐고. 어떻게 가족이 생각 없이 당신을 보내고 평화로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가족을 좋아하는 당신은 결혼부터 나를 속이면서 살았어. 결혼 생활에서 반쪽을 숨기고 다니는 건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들어와 나를 찾지 마. 남편이 잡히는 걸 보니 마음이 시원해져. 그날 남편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어.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해지기 전에 면회도 가지 않았어. 대신 변호사를 찾아서 공식 송달을 할 필요가 없었어. 남편과 빨리 이혼하는 걸 목표로 했어.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은데 남편이 협의해줄지가 관건이야. 그러나 남편은 협의를 거부했어. 다 거짓으로 사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놓아주진 않겠지. 결국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은 진짜 죄질이 안 좋아서 역 5년이 됐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깔끔히 끝냈고 그 후에 딸의 결혼을 진행했고 모든 것을 해결해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출소해서 나를 찾아올 줄 알았으나 징글징글하게 출소했다. 남편은 어리둥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돈이라는 사도 맞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비 사돈은 바로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고 같이 온 부하 경찰들한테 남편을 넘겼어요. 저도 이럴 줄 알고 온 자리이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공소시효 1년 남겨놓고 겨우 잡았네. 내 놈이네 발로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시신을 인수했다. 여보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빌게. 아이야, 나 좀 용서해주라.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아니, 나는 이제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이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을 사람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니. 여자와 전 남편이 무릎 꿇고 저에게 정말 속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문 앞에 날마다 모금을 넣고 떠난 것처럼 그랬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은혜를 갚을 때는 집 앞에 쥐나 양말을 두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빵과 옷을 두고 갔는데 이상하게 빵은 상한 것이고
옷은 브랜드여도 만져보면 많이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계속 저에게서 어슬렁거리면서 너무 불편해서 결국 경찰을 불러 쫓아냈고 남편은 말썽을 일으켰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후 한동안 소문이 없었지만 어느 날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딸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민수 씨가 노숙을 해서 추운 날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우영고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신을 인수해 주시고 싶다고 한다. 내게 형사의 딸로서 결혼 전부터 전과자인 아버지를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서 그 인간의 시신을 인수함에 망설였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면서 전과자의 딸로 되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딸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저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치지 않고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방을 받았는데 그 가방 안에는 저와 딸에 대한 가수의 편지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그 편지를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지 그의 삶이 참 불쌍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에게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 전체가 괴로워지지 않도록 현명하고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삶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